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 TV토론이 초반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등장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캠프의 두 전략가를 모시고 어제 TV토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책 검증 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평소 자주 만나십니까? 요즘 방송에서 자주 뵙죠. 맞짱 토론. 만장은 아닌데요. 네. 양자 아니면 삼자 아니면 사자 이 정도까지 오자는 없고. 오자까지는 못 가고 예, 양자, 삼자, 사자 토론 주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만나시는 사이시군요. 아니요, 라디오도 많이 합니다. 라디오도 많이 하시고. 예. 워낙 우리 이용주 의원이 청문회에서 탓이라 그렇죠.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원체 인기가 좋아요. 그 이용주 의원은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버럭도사. 버럭 귀요미 아닐까? 버럭 귀요미? 네. 귀여워요? 용도사, 용도사. 아, 그거 괜찮네. 용환도사라고. 용환도사요? 예. 용도미 이런 거 좋네. 어제 저희가 그 문병호 최고위원 그리고 또 김태년 의원 모시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다가 막판에는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상태로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어떨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토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 넘어 새벽 무렵에 두 번째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우선 두 분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이용주 의원님. 승기를. 이 앞에 토론에 1차 토론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감 갖고 하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초조했었죠. 이번에도 망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 망치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망치. 1차 망쳤다. 어제는 그래도 이제 망친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70점 정도는 된다. 네. 기본 이상은 70점? 기본 이상은 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서 자유하고 있고 또 어제의 그 자타 공인 꼴찌는 우리 또 문 후보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자타공인 생각. 꼴찌는 문 후보다. 그 오늘 아침 논평 나온 거 보니까 만족한다는. 뭐 그거는 뭐 후보가 만족할지 모르나 저희들 캠프에서는 이또 70점밖에 안 된다. 많이 좋아야 70점이다. 앞으로 더 발전할 더 발전해야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자, 네. 받아서 하시죠. 시작이긴 합니다만 좀 박하게 평가를 하자면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풀로 봤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제가 그 캠프에 있어서 그렇다고 다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방송이나 토론회를 많이 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는 잘했다. 저는 A학점이라고 생각하고요. A학점. 유승민,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A 클래스였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C 클래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괜히 물론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1차 토론 때 조금 화를 내신 거라 그럴까요? 네. 흥분하신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웃으시려고 애를 쓰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 안 웃을 때도 웃고 막 이러면서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서 웃음의 부조화가 있었다. 너무 실없이 웃는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답변도 이게 알맹이가 없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햇볕 정책에 대한 거라든지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 아니겠습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보이려고 유권자들에게나 시청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였으나 정말 본인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주장이라 그럴까요? 견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존재감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저렇게 TV 토론 몇 번 더 하면 미천 다 드러날 것 같다. 제가 좀 야박하게 평가한다 그랬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히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보신 분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집중되니까 상당히 이제 좀 진땀을 뺀 것처럼 보이는데 뭐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했으면 아닙니까?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입장 그렇습니다. 모든 토론은 누구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토론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문재인 후보 많이는 아니겠죠.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전 그랬다고 보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오는 답변들이 있어서 저는 문재인의 재발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재발견이었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70점 주시겠어요? 여기 A 학점 주셨는데. 뭐 저는 아직도 70점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웃음이 비주화된다, 애매한 답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70점이 된 거죠. 뭐 그런 부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뭐 잘못한 저는 거고요. C라고 그랬는데. 자, 예? C?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평가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C, 그다음에 C 플러스. C 플러스. 그다음에 홍준표 C 마이너스. 홍준표 C 마이너스. 네. 유승민, 심상정은 A 플러스? A. A. 그다음에 문재인 A. A. 예.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저희가 C 플러스 정도 주신다면 그거 그냥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A 학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A 제로도 아니고 A 학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네. D 마이너스 정도 된다. A 제로는 받으시겠어요, 그럼? 예? A 제로라면 아니 수용하시겠어요? 그것도 적절치 않죠. 제가 보면 D 마이너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C 플러스로 놓고 본다면은 네. 문재인 후보의 갈 학점은 D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게 너무 예, 후하신 거 아닙니까? F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F는 아니죠. F는 아니죠. 근데 F는 아니다. 이용재 자, 언니. 이제 몇 가지만 네. 지적해 드리면 이거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안 후보의 존재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1차 토론 후에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주적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지율로 또 상승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지적들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 중심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 토론 결과가 좋았으면 잘된 토론이죠. 많이 물어봤는데 그 결과는 D 마이너스였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어제 토론이 이 안철수 중심의 토론이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맞습니다. 참혹한 결과였을 맞습니다. 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70점이 회복될 때 한 앞으로 한 다음 거 한 3회까지도 제 컨디션 회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정도는 좀 문재인 후보에 좀 다른 후보들도 같이 좀 집중해 주시고 4, 5, 6차 때 그때 이제 본계도 올라오면 그때 안철수 그때 후보의 선거 이미 끝나요. 아니죠. 그때쯤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로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1등 되니까 그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용조 의원님을 귀요미라 그런지 아시겠죠? 굉장히 귀여운 외란 대표님입니다만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인데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보시. 이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두개 시간 남아서 그 문제 그건 중간에 당권 가면-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그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주적이라는 규정을 합니까?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저도 양반은 그렇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쓴다는 게 어제 네. 다른 안철수 그러니까.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주로 타겟을 삼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심리로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지? 예, 그렇죠. 여기서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은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네. 전체 토론의 격을 확 떨어뜨리셨어요. 뭐 동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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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아, 빼고 했으면 좋겠다. 사퇴했으면 좋겠다. 아,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 사퇴. 사퇴를 표현한다는 말은 삭제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그런 자리에 네. 와서는 되게 이제 국민들 앞에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심판은 국민들이 보는 거고 둘이 이제 A를 같이 해야죠. 그렇죠. 하는 네. 거면 충분히 말도 좀 정제된 발언을 하고 본인의 소신을 자분자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분에 대해서는 멀쩡하게 대답 잘하고 토론 잘하는 걸 이정희 이 후보에다 비교를 하지 않나. 그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네. 막 불쑥 갖다 붙이고 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러니까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난감하더만요.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토론 평을 해보자면 그 이제 각각 입장은 다르지만 문재인, 안철수는 둘 다 잘했다.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서는 좀 박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그 첫 번째가 안보 관련된 이슈를 놓고 집중 토론이 좀 됐습니다. 뭐 대북 송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도 나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낯선 주제였어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지라고 이제 환기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보 분야 토론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철희 의원부터 제가 하실까요? 먼저 예. 집권하시면 찬양 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보안법 문제는 뭐 잘 정리하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는 타협을 통해 뭔가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찬반 논쟁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2004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한 선에서 좀 개정하는 게 우선 답인 것 같고요. 2004년에도 그거를 대체법할 거냐 개정할 거냐 폐지할 거냐 가지고 막 놀라버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손 못 댔거든요. 그래도 그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그거라도 해놨으면 그 다음에 더 좀 나아졌을 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저는 그런 정도 문 후보가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정도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덧붙여서 새삼 국가보안법을 불쑥 들고 나와서 색깔론 들고 나오고 이념 공방 주고받는 걸로 선거전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 뜬금없이 뭐 우파 좌파 그러고 아니 우파 좌파 개념을 쓰더라도 우파가 지금 말아 먹었는데 좌파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이게 어디로 가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걱정스럽게 저는 봤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또는 우파가 아직도 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진일보 시키겠다는 판단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포함한 이제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 과정을 보니까 또 좀 거의 뭐 비슷한 색깔이 또 띄게 돼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주장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이거죠. 최종적인 목표로서 현실적인 목표로서 현 상황에서 폐지가 아니란
개정을 주장한 거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게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협이 필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과반수 표결만으로 그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면은 그런 정치 환경이 또 이미 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합하면은 과반수 넘으니 폐지할 수 있는 법안도 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돼 있는데 예전처럼 여대 야소 국면에서 했던 그런 논의만을 지금이 한다는 것은 바뀐 환경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냐 그런 우려를 포함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 답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예를 충분히 들면, 그럴 겁니다. 예. 예. 근데 좀 아쉽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지금 말씀한 시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이랬으면 홍준표 후보가 던진 미끼에 딱 무는 거예요. 맞죠.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덫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덫에 피했어야죠. 걸린다는 취지는 이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제 말은 연구를 안 했다는 아니 말은 법조인이라서 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여대 야소 국면에서는 정치 타협 때문에 아무 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기도 안 됐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여권들이 새로운 정권 개최 여권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때도 우리가 과반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취지입니다. 17대 총선이 우리가 152석이 있었고요. 민주노동당이 10석이 있어서 합치면 162석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버티는 바람에 손을 못 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정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념 공방에 안 빠지는 거는 지금 정세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의 연장성산에 있어 어제도 이제 혹독한 질타가 있었던 전략적 모호성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전략적 신중성이라고 그러시더만요. 예. 요즘 또 바뀌었네요 용어가. 아니 모호성이 영어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전략적 정치학 모호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른 당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니. 아니 원래 그 개념은 그래서 정치학이 있는 용어예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표시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후보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참 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설적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똑같은 취지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뭔 말이냐? 어제도 홍준표 후보가 적절하게 그 말을 표현한 것 같아요. 본심은 다른 데 있는데 이런 저러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유권자, 표수 이런 것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속 시원히 말을 해라.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말을 해라. 이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철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또 문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본심이 전략성 모호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니요, 이 정도 이거는요. 말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국방위 현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사드와 관련해서 당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모호성이든 전략적 신중성이든 간에 그런 개념으로 스탠스를 잡았을 때는 제가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에서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시점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반대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저는 무용한 무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무기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유용성이든 간에 실효성이든 간에 갖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이 잃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권력을 가진 현 정부가 그런 정도 결정을 내린 거를 완전히 백지로 되돌리려고 했을 때 미국이 이 반발할 걸 감안해 보면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국회 쪽에 비준을 받자는 얘기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제기했던 방식인데 이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뭔가 답이 없어서 우물쭈물해서 애매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냥 모성이라고 표현하지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이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이유는 충분히 이런 점 저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전략적 모성, 전략적 신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착이 있는 개념이라 이 문제는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을 드릴게요. 전략성 모호성이 최근에 포장돼서 한 용어고 이게 결정됐던 작년 7, 8, 9월 달에 있었던 일은 민주당 내에 있었던 일은 당내 대표를 뽑는 것과 관련 연관성이 있어서 시작됐던 논의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죠. 어떤 편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걸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건 이겁니다. 만약에 전략적 모호성을 한다면은 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어떤 실수냐? 최근에 끝까지 그렇게 견질했으면 가능하다 보는데 최근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6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은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은 사드 배치 강행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조만간 북한에서 6차 핵실험 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꼭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핵실험을 북한이 곧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핵실험 6차 핵실험 하면 사드 배치 강행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했단 말은 사드 배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전략적으로 뭐 합니까? 명확해져 버렸잖아요. 현재의 정황 하에 정세 하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북한 6차 북핵 핵실험 한다. 민주당 말 들었다면 북한에서 6차 핵실험 하는데 그렇다면 사드 배치 강행 가능하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뭐 있어요? 너무 명확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략적 그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쓰시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ambiguity니까요. 모호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에는 정세 변화, 상황 변화와 연동돼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6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게 연동해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전제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6차 핵실험을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6차 핵실험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려버리면 가부 답을 내려버릴 경우에는 이게 도로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인 겁니까? 당론은 반대로 알고 있는데. 당론 현재 반대입니다. 그러면- 아직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용조 의원님은 찬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이나 네. 그 당시 당론 채택 과정에서 여러 당론 논의 과정에서 당론이 결정이 됐고 현재는 당론을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뭐 궁금해서 여쭙는 질문인데 이제 다 이게 대선 후보 뽑히면 대선 후보 위주로 이렇게 되게 이제 정책적 판단들이 잡히잖아요. 그 현실로서는 불가피한데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뽑힌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근데 왜 당론 변경 안 하고 있습니까? 후보가 토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빨리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는 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당은 절차를 안 밟고 있고 후보는 나가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올 겁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후보가 당의 후보로 뽑혔지만은 모든 당의 정책 그리고 모든 당의 의원들이 후보자의 의견과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에 대한 당론조차도 여러 가지 당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정말로 만약에 당론 변경 절차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아마 이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겠죠. 이렇게 변경하는 게 솔직히 진행을 해서 가능할지 말지 변경이 될지 이게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아직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논의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의 어떤 리더급의 인물과 당론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다를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일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적인 목표를 중국과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따로 진행하자는 것을 우리의 그 외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잠깐만요. 유승민 잠깐만,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똑같 그 말에 우선 뭐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 놓고 그걸 좀 표명해 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인 설득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게 좀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준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 반대했었던 이유가 외교에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순을 빼먹음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게 그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 후보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닙니까? 어제 저희 손학규 선대 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승민 국민의당이 당론을 후보께 바꿨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론은 조만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그런 의사를 모으는 과정들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포스터에서 당명을 빼버린 건가요? 그거하고 당론하고 후보랑 전혀 입장이 다른 게 관계없는 많아서 포스트에 당명이 빠진 것은 더 이쁘잖아요. 없는 게. 뿐만 아니고 넣어 보셨어요? 넣은 시안도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드신 분들하고 후보만 보고 나머지는 다 못 봤다고 그러던데. 발표된 걸 처음 봤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사람도 있고 시안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아닌 다른 시안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보 물량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왜 이거 입장을 바꿨냐? 처음에는 국민투표로 주장하셨다가 지금 사드 찬성으로 돌아왔잖아요. 국민투표가 아니라 이제 국회 동의. 국민투표 처음에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중국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빠졌다. 외교적 수순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 뭐 외교적 수순이 잘못됐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외교적 수순이 잘못됐는데 왜 그걸 국민투표로 풉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법이잖아요.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별개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교관계에서 뭔가 잘못 위안부 협상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국민투표 붙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말씀하신 거와 제시한 해법이 완전히 별개로 모순되고 엉뚱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그걸 두 번이나 그 설명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와 사드 문제에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위안부 합의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군사에 관한 문제로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전제로 해서 국회 절차에서 국민의 직접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논의가 된 거죠. 다른 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 비중 말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민투표. 자, 국민투표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도 대통령이 부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국민투표 붙여서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정말로 국회의 역학 관계에서 비준 동의가 받기 어려운 상황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요소회담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한다면은 자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될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국민 투표로도 그 확인을 하는 절차를 제 거쳐라. 말씀은 그런 거죠. 제 말씀은 사드의 최종 결정을 국민 투표로 하자. 그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외교적 수선이 잘못됐다. 중국 정부를 설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를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 투표하자. 아, 이건 그건 앞뒤가 아니죠.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중국을 제 설득을 질문은 못해서가 아니라 아, 제가 읽어드려요? 자, 중국을 설득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후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책 방향을 정할지를 국민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그런 제- 취지입니다.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지금 그 당시 문제됐을 때 그 시점에 그럼 국민투표 붙일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했던 거는 국민투표 붙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설명하는 이유와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와 해법이 별개로 노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 이제 방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만약에 네. 이 문제는 뭐 대통령이 되셨다 치자고요.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될 거라고 보지 자, 않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51% 정도는 그렇다 치고요. 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친다면은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북한이 6차 북치를 했다 친다면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여의치 않다면은 뭐 국민 투표의 방법으로 그럼 국민한테 의견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취지로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도 작년에 이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얘기 더 안 네. 하죠. 네. 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사드,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대체적인 국민들의 평가는 이게 뭐 현안을 다루긴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불안한 정세를 어떻게 바꿀 것이다라는 비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해법이 없었던 토론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누가 네. 대통령 후보 나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 그 문제의 원인은 한국 내부에 있지 않고 네. 북한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기에 대한 거죠. 지금 뭐 여러 차례로 말씀드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가장 가까운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한 통제 내지 아니면 협의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당의 후보 어떤 저희 나라 같은 게 어떤 각 당의 후보 차원에서 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 국민이 알아먹기 쉬울 수 있는 결론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실효성 있어 보이는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주적 개념 가지고 논쟁한 부분인데요. 이게 마치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주적으로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국방위 소속이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국방백서에 보면 주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후보도 분명한 입장을 갖는 거고요. 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논쟁이 좀 돼본 적이 있어서 상임위의 속기록을 좀 뒤져보면 네. 당시 김태형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의 관점에서 예하 부대에 내릴 때 문서로 북한이 우리 주적이다고 말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적이 분명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신중해야 된다. 특히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게 신중해야 되는 점 때문에 고민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고민을 읽어서 저분이 진짜 준비된 후보라는 걸 새삼 역으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 주적이죠. 흔히 말하듯이 하도 안보 갖고 시비를 거니까 우리 주적 맞습니다. 이래버렸다면 저는 역으로 실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주적으로 분명하게 개념을 잡고 있대.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문제도 풀어야 되고 남북 관계도 좀 풀어야 될 입장이라면 그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돋보이는 대통령다운 발언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대목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걸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역으로. 자, 예. 제가 질문을 아니, 또 잠깐만, 하나 저 뭐 지적을- 보충하시겠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뭐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네. 후보 간에 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굳이 말을 묻고 버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완해 아니, 말씀드리면 그 이거죠. 질문만 답변드릴게요. 예. 안 의원님,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죠?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달려 있는 문제인데, 과거의 대북 송금 그게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저는 안 애매한 됩니다. 답변하지 아니, 공과 않았습니다. 과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지금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과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야죠.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는 우리가 그- 그러면 또 저는 다른 그- 최선의 방법을 그런데 찾아야 우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니요, 제가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햇볕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제가 후보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걸 주죠. 팩트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핵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네.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햇볕 정책 가지고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막 공박할 때 문재인 후보가 딱 정리를 해줬거든요. 깔끔하게 2번씩이나 나서가지고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질문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햇볕 정책이라는 기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 햇볕 정책 부분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종료시킨 사람 심상정 후보께서 종료를 시켰죠. 왜냐하면 내가 보더라도 저 너무 길게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주적 부분은 이미 1차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간단히 한두 번 치고받고 한 정도였기 때문에 뭐 끼어들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게요. 아까 주적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뭐 사상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사상이요? 사상에 대해서 사상. 전혀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수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니 예? 게다가 이 공개 토론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불편한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은 이다 아니다를 말해주는 게 맞지 않냐.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토론에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적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네. 자, 지금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용주 의원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착한 사람 같다.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네. 네. 사고는 안철수가 치고 수습은 이용주가 아니야. 댓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예. 예.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막 나오고 이철이 잘한다. 막 하나만 이런. 제가 더 예. 붙일게요. 그 근거 없이 사실은
그 안보 담론, 안보 이슈를 꺼내면 문재인 후보가 불리하고 마치 뭐 홍준표 후보가 강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가지 점에서 팩트가 아닙니다. 첫째, 보수 정부 9년 동안요 안보가 철저하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안보 실패, 안보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놨으니까 저는 안보에 대한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동의하시죠? 두 번째,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리서치가 아니죠. 칸타퍼블릭 조선일보가 의뢰한 칸타퍼블릭 조사에 의하면 외교와 안보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누가 잘할 거냐 물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30.8%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9.2%예요. 그 안보 외치는 홍준표 후보는 10.5%입니다. 국민들이 안보 대처 능력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를 제일 신뢰해요. 근데 무슨 이상한 착각들 하고 계시고. 예전에 청와대도 근무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럼요. 아니 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이제 이용조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님이나 그분들이 마치 안보 담론을 주장하면 앞설 것 같고 무슨 안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보 대통령 얘기 꺼낼수록 문재인 후보가 먹힌다. 그러니까 그 수법 낡은 수법 쓰지 말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서 이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햇볕 정책 계승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명약관하게 발언을 잘 하지 못하고 뭐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게 공과 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일반인도 정치인들도 네. 뭐 이거 햇볕 정책을 두고서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공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햇볕 정책의 공으로 따지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라는 부분은 그 네. 과정을 통해서 소위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속된 말로 퍼주기는 아니지만 퍼주기처럼 보이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어서 보수가 강화됐다. 보수가 뭐 불안해한다. 이런 정도 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이것저 소위 대북 송금 사건으로서 인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외교 북한과의 정책에 있어서 국내의 법적 절차를 넘어선 부분에 그런 절차를 취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남북 교류에 있어서 법적 테두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또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과가 있죠. 근데 하지만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햇볕 정책 소위 대북 송금 사건은 정부 차원에서 돈이 가는 송금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간 돈이 10원도 없다. 네. 현대그룹을 통한 민간 베이스 차원에서 뭐 경호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곤 했는데 그 과정에 한국과 남한과 북한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죠.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적인 그 당시 보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이 오고 간 거기서 정부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처벌받는 사람이 생긴 것이지 네.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거둬서 북한에 갖다 준 건 아니다. 이것은 좀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을 저는 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낚이기 싫어서 엮이기 싫어서 그냥 좀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이 동방 정책, 우리 햇볕 정책의 사실은 모델이 된 거잖아요. 네. 동방 정책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평화를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그 동독이 있어요. 서독 동독 나눠져. 동독 정부 양심수 데려올 때요. 몰래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거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통칭의 일부죠. 예를 들면 박정희가 이구락을 시켜가지고 평양 가서 비밀회담하고 7.4 공동성명 맺고 이런 것들이 다 통치행위로 용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송금 특검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 옳은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수용을 해서 새누리당이 그냥 세게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국민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정부 위반이 나와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왈가말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안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성과를 물었을 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것 같은데 찬반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공과 과를 얘기하니까 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햇볕 정책 개성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야기했죠. 당당하게 개성한다 얘기 안 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 했어요 어제. 어제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다른 세월에 했고 어제도 아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걸로 안 저는 했어요. 입장을 해요. 공과가 있습니다 얘기만 반복했고요. 공과가 있어서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녹취록 다 갖고 있는데 어저께 개성한다는 정책은 단어는 안 아니라 썼고요. 뭐 대선 토론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여러 좋습니다.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 햇볕 정책이 우리 국방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국방을 제일 튼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방비도 제일 많이 늘려준 정부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치 거꾸로 해석해서 이렇게 몰아칠 때는 단호하게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개선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주저주저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서서 2번이나 그걸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 저럴 때는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안 후보에게. 네. 어떻게 뭐 3차 토론에 똑같은 질문 주시면은 명확히 개선한다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신 분이라. 예. 자, 3차 토론 때 햇볕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37분 14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와 관련된 두 번째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중 토의가 있었는데 주로 교육 분야 그리고 이제 조세 분야에 집중이 좀 됐어요.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뭐 토론 의제가 형성되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증세와 관련해서 왜 입장을 못 밝히냐 이런 공세가 많았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아까 조세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모두 일본어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그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167조 후보님.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네, 제가 다 검토하고 예.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회에 다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 복지 공약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예산은 4분의 1로 그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어머님?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이후에 수정하신 거고요. 이미 예비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세 얘기했죠. 법인세 얘기도 했고 소득세 구간 신설하는 것도 했고 다 증세잖아요.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증세와 정세가 정세와 증세는 다르죠. 어제 문재인 후보보다 사드 그러시더라고요. 사드. 경상도 사람들이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쌀이 아니라 살.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내에서 증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넓은 의미의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지라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래놓고 그게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 세금 올리겠습니다라는 단순 논법은 안 됩니다. 사실은 복지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건가라는 거 생각이 들면 세금을 좀 더 내도 되겠다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 올리는 쪽으로 가는 수순이 맞습니다. 어느 정부라도 그렇게 풀어야지 내가 복지 이만큼 할 테니 세금 이만큼 굳어야 되고 새로운 세목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꽂듯이 하는 거라 저는 그 방식이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문재인 후보도 증세에 대해서 안 한다. 박근혜식으로 증세 없는 복지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 진지한 고민이 묻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뭐 정책
정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져 있어요. 뭐 제가 보기로는 그 제목만 가리고 보면 이게 민주당 공약인지 예. 국민의당 공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유사해졌다. 그런데 이제 뭐 증세에 대해서 굳이 하나 찍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데 법인세 증세하겠다, 얼마 하겠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세게 붙었어요. 문 의원님 지난번에 시간 때문에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50을 올리는 거 가지고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세금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느냐 이러니까 문 의원님께서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뭐 출산율 높이고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를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올리죠? 우선은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게 예. 2015년도 공무원연금 계획할 때 예. 그때 국회 공무원연금 계획특위 예. 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예. 합의했던 내용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예. 또 우리 지금 유승민 후보님 예. 선대위원장 예. 하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가 보증하는 예. 도장도 합의로 찍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 그때는 그것은 재원에 우리가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 우선은 이제 설계하기 따른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그 재원에 잠시만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그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마지막 전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액을 안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더 내는 걸 안 하고 지금 더 받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서는요. 설계 어떤 설계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 아니요, 나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연금 이 문제는 그런데 우선은 참여정부 때요. 우선은-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50에서 40으로 내려는 조정을 해놓고 지금 선거 때 와가지고 또 50으로 올린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예. 합의했던 것을 이제 딱 부인하면서 아니요, 합의한 게 그렇게 아니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 아무 공무원 이야기 없었습니다. 연금만 그냥 계획하는 쪽으로 딱 따먹고 합의했던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은 그냥 합의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인정하고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까지 고친 거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면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득 대체율. 네, 소득 대체율 40% 50%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기합의된 내용이다. 합의된 거를 이제 존중을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대목에서 유승민 후보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합의를 할 때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들 때 그게 같이 된 거잖아요. 패키지로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합의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이 많아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마치 합의는 뒷전이고 왜 재원 조달 방안을 얘기 안 하고 당신 공약인데 재원 조달 방안을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추궁하는 게 네. 저는 저분이 저러실 입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고 네. 그 부분은 그거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 이제 40에서 50% 올리면 좋죠. 좋은데요. 또 재원을 만드니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근데 이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문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 답변을 안 하시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사회적 합의기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40에서 50으로 올리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달 후라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3달 후 사회적 기구를 미리 뭐 전문가라든지 국민들 뭐 모아가지고 의견을 내서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구체적 안을 준비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미흡 아니냐?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준비가 덜 된 공약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거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40에서 50으로 올리자는 건데 이게 원래는 50이었던 것이 40으로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참여정부에 이제 50에 내려왔는데 50에 있던 것을 40으로 내렸으면 그 당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50에 있던 것을 많이 주던 것을 낮게 주기로 했으니.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때의 이유까지 바꿀 만한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 설명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마 문 후보께서는 워낙 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던 때고 네. 그게 이제 패키지로 합의됐던 과정들을 국민들이 좀 아시니까 좀 설명을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영조 의원님 말씀처럼 더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뭐 좀 다소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풀겠다라는 정도 해법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대쪽이나 좀 경제하는 쪽에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와 별개로 문재인 후보의 생각과 별개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거치고 박근혜 정부 거치고 보니까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더라. 의지가 있으니까 수십조 원을 저 해외에다 갖다 버리고 강바닥에 처박더라 이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예산은 어디서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 후보가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또 불쑥 꺼내는 게 아니라 지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그를 존중해서 그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표명한 걸로 보면 저는 대단히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원은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다못해 예?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이철원이 적절히 말했다시피 의지가 있으면 무슨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4대강, 4원역이 다 했듯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밑도 끝도 없는 법의 경계를 넘나서는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넘어서는 정도로 해서 조달해오겠다 하면은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은 알아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다는 떠나서.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적폐 논쟁이 첫 번째 토론에서도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 주도로 진행된 토론에서 있었는데요. 그 어제 토론에서도 적폐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제가 바꿀 수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좀 하세요. 가수 문제도 제기가 됐죠. 전인권 씨 가수 문제도 나왔고 문자폭탄 얘기도 나왔고 이제 이게 양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빠르게 이제 본인이 질문하겠다. 빨리 사회자 이게 정리를 해주라. 그리고 홍준표 분 둘이 얘기 좀 하세요.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적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꾸 그 이른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적폐연대라고 그 안철수 후보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론 혹은 그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네. 민주당에서 적폐 논쟁 더 이상 안 하겠다 할 것 같아요. 그 말 안 쓰겠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안 쓰더라고요. 이제 네. 이제 박영선 의원 이제
영입은 아니죠. 이미 있던 분은 네. 선대위원장 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앞으로 적폐라는 말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네. 이제 그 단어가 주는 해악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말을 써서 적폐 연대를 몰아붙여가지고 속된 말로 재미를 볼 만큼 봤다. 이제는 빠져나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합, 대탕편, 대통합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발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천천히 더 이상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더 이상 그 말을 안 할 거라고 봐요. 1등이 유지되고 있느나. 근데 만약에 뭐 상황이 또 바뀌어서 저희들이 또 수위를 다투게 되면 그때 또 이 말을 또 캠페인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질타가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해두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몇 번 그런 정리를 당신 입으로 직접 하셨는데 적폐 세력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국민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 주권자고 유권자인데 네. 적폐 세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유권자는 제외하고 그러나 적폐 더 특정해서 얘기하면 국정농단 사태에 벌어지는데 역할을 했거나 기여했던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폐 인사 내진 적폐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문 후보도 어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폐에는 사람과 세력도 있지만 제도, 관행, 구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도나 구조나 관행이라는 거는 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입법을 누가 할 거냐? 민주당 혼자 할 거냐? 못 하잖아요. 국민의당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정의당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가야 될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라는 개념은 이 적폐를 제도의 관점에서 이 구조의 관점에서 관행의 관점에서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이 지금부터는 주체의 관점, 주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통합정부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적폐라는 대상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저는 통합이라고 보는 거라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이용준 말씀처럼 적폐 얘기하면 다른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럼 다 적폐 세력이냐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니 그 용어는 더 이상 자주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는 저희 내부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용어 자체가 오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라 명확히 말씀드리는 오해가 아니라 의도된 단어를 사용한 거였다.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그걸 이제 포장을 해서 사람에서 세력으로 넘어가고 제도고 뭐 관행 이것을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한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다 보면 나온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명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구체적으로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적폐 세력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그 말을 했었어요. 탄핵 반대 세력. 그런 말 한 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세력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세력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선대위원장 공동 선정위원장이 됐던 진영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근혜 비서실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적폐 세력인데 그러면 적폐 세력과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뭐 말이냐. 또 하나 입은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진성준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동정 중에 토론 중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성준 의원이 이현주 의원에게 당신 적폐 세력이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내가 청산 대상이냐 했더니 청산 대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다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진영 의원의 경우나 이현주 경우나 둘 다 적폐 세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으나 그 말을 의도해서 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제도, 관행, 세력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그 말을 처음에 했던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기존 보수 세력 중에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그걸 지지하는 것은 국민들로 다른 사람 민주진영에 보기에 보수의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성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기획을 의도를 안 했는데 국민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잘못 받아 적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반성이 없는 거죠. 철저한 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재발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격차가 벌어져서 문재인 후보 1위가 강고해져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겠게 하는데 만약에 남은 길 사이에 아까 전에 D만 19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또 안철수 후보 치고 올라오면은 저는 분명히 또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의도해서 기억이 됐다. 제가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쓴 게 아니고요. 촛불 민심에서 나온 겁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린 아니 거예요. 제 하나만 들어보세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촛불 민심에 나온 촛불 집회 나온 단어를 어떻게 국민의당과 안철수 또 연결시켜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 그래서 말씀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민심에서 도출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기획해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적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면 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니, 됐고요. 국민들이 알겠죠. 아니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촛불 집회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극우 농객이라고도 하고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조갑재 씨 또는 뭐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안철수 지지 의사를 밝히니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자, 잠깐만 얘기를 좀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과도하게 그분들의 지지가 마치 적폐 세력 전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할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수 전인권 씨에 대해서 적폐 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문재인 후보가 뭐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지지자 한 사람이 선편 가지고도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촛불에서 요구했던 탄핵을 막았었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겁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경우는 역지사지에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안철수가 설명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저는 제가 알기로 문재인 후보가 유권자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남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성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사실관계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 발언은 볼 수 없는 발언인 것이고 조갑재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조갑재 논설위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그런 발언한 이후에 이런 적폐 논쟁이 됐으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조갑재 논설위원이나 김진태 의원은 적폐 논쟁이니까 한참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로 이런 시작된 게 아니고 현상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거 와서 껴 맞추는 게 야 조갑재가 하니까 김진태가 하니까 적폐 세력에 지지받는 게 아니냐. 적폐 세력이 지지받는다 말은 조갑재나 김진태가 말하기 훨씬 이전에 나온 거예요. 훨씬 이전에. 사실이잖아요. 아니 적폐라는 단어는 촛불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죠. 안철수나 국민의당의 적폐 세력이 지지를 받는다는 말을 그건 제가 조갑재나 설명해드릴게요. 김진태가 말하기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0%일 때 맥시멈이요. 지금 지지율이 아니라 안희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민주당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때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9% 10%였어요. 맞습니다. 거기는 없었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2주 만인가 25%가 더해져서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35%까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이 25%를 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 나중에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자, 태초부터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사유가 발생해야 설명을 아니,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그분이 말이 나왔으니까 명확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10% 있다가 2주 3주간에 걸쳐 25%가 됐어요. 35%가 됐죠. 35% 됐어요. 네. 25% 올라서 이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자, 안희정에서 일부 없고 이재명 일부 온 게 있어요. 자, 나머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보수권에 있었던 반기문이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지칭됐던 받았던 지지율이 25% 정도, 25에 30 정도 왔다 갔다 있었어요. 그 정도. 자, 그게 일로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홍준표, 유승민이 그 지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소위 적폐 세력이라 주장하는 보수 세력의 지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철수가 흡수한 25%는 기존에 35%, 30에서 35% 정도 달하던 부동층에서 20%가 온 거예요. 아니죠. 15% 정도 온 것이고 그럼 완전히 잘못 나머지 읽으신 5%는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읽었어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제가 나름 해석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 여지가. 대해서는요. 저도 나름대로 이런 일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제가 회사에 2년 있었거든요. 보시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니, 그건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논쟁하자는 거 아니고 이 10%던 후보가 35%까지 올라가니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적폐 세력이라고 적폐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김진태 의원이나 조갑재 논설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국민이든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뭐든 간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간에 국민인 이상 그 사람을 적폐로 규정할 권리는 정치인에게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오해의 여지를 저희가 줬다 그러면 제가 사과하고 반성할게요. 그러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적폐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건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 그 부분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자, 뭐 말이냐? 어젠가 언론을 보면 나왔어요. 민주당 내부의 공식 문건이라고 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보냈던 내용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로 보수세력 지원을 받는 것처럼 해서 활용하라라고 써져 있잖아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글 써놓고. 그건 그 사람 생각이겠죠. 당의 공식 문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의 공식 문건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문건 못 봤습니다만 제가 우리 당 전략기획본부의 부본부장입니다. 그래도 뭐. 전임이긴 하지만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알겠어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만약 당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요. 잠깐만요. 이게 해명 비슷하게 들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문건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핫바지지만 당의 현역인데 맞습니다. 그 나름 그래도 뭐 우리 장윤석 기자가 맨날 저 부를 때 당의 전략가 전략통이라 해주는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문건이면 얼마나 그게 비중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런 문건이 생산됐다. 그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제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 사과드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그거 문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라 예. 당연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당의 공식 라인 공식 부서에서 만들어졌고 당원,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한테 보내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원들이나 주위 사람들 SNS 보내고 하라는 지침과 같은 문서가 내렸고 보도 이후에 당에서도 공식 문건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게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저는 후보와 제가- 보수 연계로 가라.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못 봤어요.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민주당의 기획 의도라는 사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하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캠프가 멤버들 캠프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네,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문제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코어잖아요. 그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문건은요 소위- 여기저기서 아시잖아요. 선대위 해보면 문건은요 오만 문건 수천 가지 문건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 그런 그래서 문건은 친문 패권 세력이 만든 문건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죠. 이용재 그냥. 의원님이 예. 섭섭함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까 푸세요. 저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안 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네. 박지원 대표 오늘 아침 속보에 보면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호남과 영남 유권자를 분리하고 특히 안철수 갑질, 부패 프레이밍 공세를 강화하고 의혹 검증 지속 등 비공식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철희 의원께서는 당의 전략까지만 이 문건 못 봤다. 만약에 이런 문건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밝히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59분 18초 흐르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좀 더 짚어볼 게 있어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난상 토론, 난타전이 이어졌다. 그리고 뭐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좀 너무 산만했다. 토론 자체가 5명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스탠딩 토론이라는 형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왜 했는지 좀 왜 서서 했냐? 애매하구나.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그렇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너무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뭐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았다, 무릎이 아팠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토론 전반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차 토론은 어떻게? 3차 토론도 서서 합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최소한 네. 똑같이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근데 1등 후보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질문할 시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뭐 그랬잖아요. 하나 재밌는 걸 이제 제안을 하나 하면은 네. 5명부터 시작하면은 5번 한다 그러면 한 해 할 때마다 컷오프 시켜서 5명, 그 다음은 4명, 그 다음에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이 다음에는 그럼 4명이겠네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확실한 것 같은데. 뭐. 낙제. 뭐 어쨌든 그랬으면 좋죠. 아니면은 네. 뭐또 주요 후보들 간에 상호 합의를 거쳐서 뭐 2자 토론이든지 3자 토론이든지 네. 해서 아까 말한 좀 산만하다는 느낌. 그리고 뭐 어제 스탠드홀이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뭐 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나 또 주제 면에서 있어도 좀 과도기적 현상이지 그것이 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한 번 더 해보면 또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5명이 끝까지 가면은 네.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뭐 끝까지 좀 논쟁점 나중에 결국 핵심을 정해서 좀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한테 낫게 구별점을 보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참여자 수가 5명은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2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명 정도는 압축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아니면은 시간을 더 늘려야죠. 2시간하고 작다면은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해서 정말 끝장을 보는 거죠. 5명이 하더라도. 네. 자, 전체적인 평가, 국민들의 평가는 좀 알맹이가 없는 난상 토론이었고 색깔론이 너무 난무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말꼬리 잡기나 흠집 잡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비전,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던 토론 아니었냐 이런 그러니까 디테일을 굉장히 예각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랜드 플랜이 없었던 토론 아닌가라는 비판도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네. 보니까 안 가실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각자 질문할 것 하나를 네. 알려주고 미리 준비해 오게 하는 거예요. 주도부터 하나 정도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 토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해진 주제, 정해진 각 후보가 다른 상담하고 정해주고 그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서로 준비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가장 거치고 나머지는 또 자유 토론하는 그런 게 어떤가 하는 의문을. 네, 지금 오늘로 유세 나흘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어제 토론이 이번 대선의 초반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분석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어떤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70점 깎고 70점 받았는데 반점 기대하진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서 네. 좀 더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잘했고 한 번 모두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네. 국민들의 마음이 요리가 더 저리가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까마득한 2등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비슷비슷해지면은 이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까마득한 2등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40대가 30대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현실 네. 인식이 정확하신 것 아, 같아요. 현실이시죠? 네. 저는 뭐 그 토론회가 갈수록 변별력을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 시청률 한 12%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두 번째 뭐 조금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면 세 번째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볼 거고 변별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좀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이게 5명이 하는 토론 가지고는 참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우리가 너무 기계적 형평성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선관위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주요 후보 합의해서 3자 토론. 그래서 아유, 저희가 그럼 난리 지금 날 거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즉석 제안을 양 당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마이TV 주최로 두 후보 단독 양자 찬성. 토론 한번 뭐 어떠십니까? 차범위 내로 들어오면
네? 오차범위. 오차범위.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것 일강 조사도 일중 있어요. 삼약이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일강 일중 함양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금 오케이. 가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안 받겠다는 예, 겁니까? 일강 일중이라 오마이TV 그러니까 제안을? 제가 오차 대리할 범위 입장이 내에 못해서요. 들어있는 여론조사가 네. 한 개 아니라 2개 정도 나오면은 저는 그때는 해주는 100번 하고 걸로. 싶습니다, 정말. 예, 양자 예. 토론 한번 하시죠. 오마이TV 주최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으로 3시간 어때? 3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한번 캠프 내부에 의견을 좀 전달해 주세요. 양자 못 토론. 보는 처지라. 지금 문건도 못 보는 처지라 제가 너무 과한. 심사위원한테 말씀하세요. 예? 핵심. 심사위원한테. 김태년 후보 오셨으면 그때 말하시면 됐겠네. 그러게요. 예, 제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꼭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틀간 어제는 TV 토론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틀간 현장을 다녀보면 문재인 후보 현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뭐 사진을 찍거나 뭐 또는 뭐 사인을 받거나 악수하거나 뭐 이런 현장의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뜨겁더라라는 게 이제 현장 기자들의 취재 내용인데요. 그 문제는 숨은 보수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늘 존재하는 그 30%의 보수표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 대선은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별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인구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전략가시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대별 투표 성향 중에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젊은층 20대 30대에서 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이상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접근을 본다면 50대 이상의 연세나 세대에서 잘 지지 성향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심을 하고 있으나 20, 30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 사실.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문화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숨은 보수표라는 게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40에서 45%에서 50 정도 되는 보수표 중에 이미 홍준표, 유승민 찍기로 결정한 10 내지 15% 제외한 나머지 25 정도 안 되게 20 정도, 20에 25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기권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여지가 없죠.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어떤 투표를 할지 모르겠으나 되도록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면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선호하지 않을까. 홍준표와 유승민을 선택하지 않는 보수표가 좀 지지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뭐 이념의 기준이 많이 약화됐다고 봐요. 과거처럼 보수냐 진보냐, 세대는 뭐 청년이냐 노인층이냐, 지역은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런 그 낡은 갈등 구조라 그럴까요? 대립 구도로 이번 선거를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보수가 기댈 만한 유력한 후보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면 차선책으로 누군가를 한번 밀어볼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조님께서도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 정책인지를 덮어놓고 보면 안철수 정책과 문재인 정책이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문재인으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 웅치마라고 둘이 비슷하면 당연히 충분히 준비되고 충분히 검증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마치 지금 언론에서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절대 불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지금의 어르신들이나 보수분들도 정권 교체 다 동의하는 거고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는 동의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옮겨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 해석을 해서요. 여기다 너무 방점 찍어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투표 참여하지 않겠다. 찍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어차피 1번, 3번은 같은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을 하나로 묶고 보수는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은 어느 세대가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러셔가지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50대나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도 인구수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90대요? 예, 90대까지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50대 이상의 인구수가 훨씬 많다. 예전에 제 느낌이 선거에 안 해고 때와 달리 많더라고요. 네. 이번 보궐선거 봤더니.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또 동무들끼리 친구들끼리 옆에서 같이 반려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가 투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에 있어서는 투표는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 단지 이제 청년들 20대, 30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이 중요성이 있어서 투표를 이제 많이 하면 좋죠.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몇 년 만에 다가오는 뭐 9일짜리 연휴가 끼어 있어서 네. 5월 4일, 5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투표하고 가서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우려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5월 9일 날 치러지지만 결국에는 5월 4일, 5일 사전 투표 기간에 민주당이나 저희 당에는 얼마만한 자기 지지자들이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표장 이끌어내느냐 그게 승부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어르신들 세대 투표율은 뭐 지난 대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지거나 이럴 겁니다. 근데 젊은 층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도 많이 올라갔고 지난 총선과 그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따지면 그 20대 30대 투표율이 한 10%포인트 상승했거든요. 대선에서도 저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이 75.8이었던가요? 그 정도 투표율이었다면 그거보다 고언저리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성패를 떠나서 이 투표 행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이퍼 스톤이라고 네. 종이 장돌을 던져서 사회를 바꾸자는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 투표장에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또 사전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연휴를 즐기시는 것과 투표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분위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번 대선은 촛불 국민들이 만든 대선입니다. 이를테면 불의한 권력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삶을 누가 더 강력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했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밌다라는 시청자 의견. 예? 열 안 냈어요. 열 안 냈습니까? 화기애애하게. 화기애매한 건 아니었습니까? 화기애애하게 했습니까? 네, 끝으로 이제 그 선거가 중반전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후보들께서는 어제 뭐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오늘 또 새벽부터 움직이셔서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왜 문재인인가 그리고 왜 안철수인가 전국에 함께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 세계 499개 지역에서 왜 자꾸 웃으세요 진짜라니까 저희가 구글로 검색해서 다 확인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어제 안철수 하는 거 보고 왜 그 흉내 내신 거예요?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요.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유권자들께 설파를 좀 하시죠. 마무리 인사도 함께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의원부터 하실까요? 예. 예. 많은 유권자 여러분 이번 대선이 갖는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9년 10년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유능한 지도자 하나 새로 잘 뽑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적임자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꼭 선택해 주십시오. 그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9년을 경험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나오느냐 또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이런 정서 이 자조를 바꿔낼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든든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검증받고 충분히 준비된 후보이고 또 충분히 대통령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공과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또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엄지척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77분 넘도록 토론을 했습니다. 후보를 대리한 대리인 토론 성격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검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TV 토론 오마이TV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12시에 문재인 후보의 춘천 유세 현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진행되는 유세 현장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